제가 결론을 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항상 저의 삶이랑 평행하게 흐르는 어떤 감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기운이나 어떤 에너지. 근데 그거를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맨날 매번 인식하거나 알 수는 없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힘이라던가 어쩌면 인간의 어떤 미지의 능력, 초능력이지도 않을까. 인간의 영혼이랑 관계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되게 이상한 걸 저도 뭐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왜 그걸 했지랑 가장 왜 그걸 했지라는 것의 어떤 정답에 가장 가장이 아니라 그 정답 왜 그랬지에 대한 어떤 많은 설명들을 하겠지만 진짜 정답이자 음, 어떤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거였잖아요. 내가 왜 이걸 궁금해했는지는 모르겠어. 어쨌건 이거는 제가 다른 학자들의 말에 빌려서 사실 뭐 지젝이라는 학자지만 틈새라고 설명을 했지만 지젝은 유물론자예요. 그래서 뭐 신이나 뭐 이상한 어떤 그런 그냥 우리 인식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젝이랑은 달라요. 어쨌건 근데 지젝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게 설명한 학자인 것 같아서 저도 틈새라는 말을 이제 가져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약간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어떤 감이었다고요. 그냥 궁금한데?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해야만 해.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난 해야겠어. 이렇게 결단하게 하는 어떤 힘? 그게 나를 살아가는 힘이고 나를 나답게 하는 힘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고 지금 이게 가장 저답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뭐 그런 걸로 나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어떤 나라고 한다면 저는 이 힘을 알고 싶은 사람이 가장 저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근원적인 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했었죠. 세상의 중심은 뭔가? 이제서야 전 답하잖아요. 결론이 이런 감이라니까요. 어떤 에너지. 이걸 이제 탐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앞에는 되게 초안처럼 그냥 하고 싶은 걸 이것저것 주제를 다 던져놨고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또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거짓이 되니까 굉장히 어, 되게 아름아름 밀교처럼 어떤 되게 비밀스러운 지식처럼 전해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중적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또 이게 무엇이다라고 하면 거짓이 되니까 전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스스로 이해하고 깨우쳐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걸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자기한테, 그러니까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기가 인간이 어렵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머리 아픈 거 공부하느니 그냥, 사냥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저질러 버리고, 배 채우는데 집중하고 이런 길로 빠지는 사람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로 안 드러나고 앞으로도 안 드러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저는 이게 진짜로 대중들이 음 진짜 중류 하류층들이 정말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거는 상층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그런 상층의 사람들이 더 빨리 이해하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좀 속상해요. 어, 속상해요. 어, 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틈새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구하고 이거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공부하고 경험하고 개발해야 될 가치 있는 능력이라고 믿는데 이걸 우리가 뭐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냥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도달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강요할 수도 없고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한 번에 딱 깨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 틈새에 관한 어떤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건데 그러면 그 외의 다수들은 전 두 가지 입장이 나눠진다고 봅니다. 이걸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틈새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반쯤 이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마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전복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보수들이 진보들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전복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상태가 좋은 기득권들은 굉장히 이걸 싫어하겠죠. 반쯤 이해한 사람들, 그냥 이해 못한 사람들, 반쯤 이해한 사람들, 그리고 이걸 완전히 이해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한 0%, 50%라고 하자. 그럼 한 99%, 99.9% 이해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거를 0.1%가 채워지면 선하게 사용할 건데 딱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야말로 이제 경계를 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사기도 칠 수 있고 우기면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묘하게 어떤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99.9%만 이해를 하면 대충. 그래서 되게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점에서 위험한 지식이죠. 아시겠죠? 이걸 아예 이해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의 가치를 못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릴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틈새에 대해서 뭔가 행동하고 행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건데 휩쓸리는 사람들이 소수를 찍진 않잖아요. 다수를 찍지. 그런 거고 그러면 그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건 두 그룹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반쯤 이해한 사람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전복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기득권 계층들은 굉장히 싫어할 거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수가 진보를 싫어하듯이 기득권층은 이걸 굉장히 싫어할 거다. 그리고 99.9% 이해했는데 0.1%를 더해서 선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걸 아예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 두 부류가 아예 틈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어떻게든 막고 싶은데 그래도 있잖아요. 뭐 그 민희진이 말했잖아. 콩쥐는 언제나 콩쥐가 이겨처럼 이 틈새가 굉장히 더 바르고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사랑이기 때문에 이길 거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항상 큰 희생을 치르잖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틈새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말을 했잖아요. 법을 안 지켜서 발생되는 어떤 비극의 오이디푸스, 법을 위반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극인 오이디푸스, 그리고 법을 너무 지켜가지고 발생하는 비극인 안티고네.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비극도 안티고네의 비극도 피하기 위한 어떤 행동은 법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랑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법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사랑에 따라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지성인이겠죠. 근데 그거를 참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도달해야 되는 거지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화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잖아요. 법과 규칙으로 외워서 그 매번의 상황에 적용하게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때그때 자기의 어떤 어,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마치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6단계와도 같은 건데 거기에 도달한 인간이 없다고 했거든요. 콜버그가. 아무리 시대가 옛날이었다 해도 글쎄요. 그 비율은 항상 그렇지 않을까요? 거의 대다수의 인간은 6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똑같은 얘기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틈새를 아는 사람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한 게 그 라캉의 어떤 해설사에 나오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어디 있더라? 음, 음, 이거를 좀 제가 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정신분석에서는 어떠한 정치가 연역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정신분석가는 그러니까 정신분석가는 그 틈새를 아는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라캉의 정신분석가랑 제가 틈새를 아는 인간이 완벽히 일치는 안 하겠지만 그냥 좀 그렇게 퉁쳐볼게요.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아이러니하고도 냉소적인 인물인 정신분석가와 마주한다. 이 아이러니스트를 가장 잘 체험한 인물이 소크라테스이다. 무지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바탕으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것이 없음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당시의 교육자들에게 그들이 상정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되물으며 무엇이 그들을 고뇌하게 하는지 알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상대의 현자에게 그들의 그토록 정교한 지식이 숨이 일관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논술 기법을 가지고 있었다. 지식에는 언제나 구멍이 뚫려 있기에 바로 그게 틈새죠. 우리가 하는 어떤 착각이라는 걸 얘기해요. 어떤 지식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인물에게 사실은 그가 그 지식의 주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려면 상대의 방편을 공격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의 역할은 모든 지식이란 어떤 모든 외관이란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 풋내기를 속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를 속이는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용기에 관해서 장군들을 곤혹스럽게 했고 미에 대해서 예술가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전해진다. 정신분석가는 의문점을 제시하거나 분석을 받는 사람이 말한 것을 반복하게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바보 같은 척하는 방법을 써서 아이러니스트의 위치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처럼 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처럼 정신분석가가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분석 주체가 사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며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려고요. 그게 더 윤리적이니까.
분석을 통해 주체가 발견하게 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동일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내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주체에게 대리 표상되는 신입피양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무지개 그 자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모든 어떤 정보, 언어적인 정보들로서 무지개가 그 실체와 똑같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틈새를 벌린다는 건 그거를 발견해내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의사이다, 나는 폭행당하는 여성이다 라는 말은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실체는 아니죠. 우리에겐 항상 열려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우리가 다 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는 라캉 이후의 정신분석에서 주인 시니피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주인 시니피앙은 일종의 명령이다. 왜? 부모가 나한테 가르쳤고 사회가 나한테 강제했고 내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다에 갇혔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인 시니피앙은 일종의 명령이다. 이 시니피앙은 사자나 우리의 자신의 눈앞에서 우리를 대리 표상한다는 거죠. 하나의 착각이자 하나의 외관이자 물질로 담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물질에 담은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을 통해 환자는 이런 식으로 접촉이라는 외관상의 성질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데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기 위한 어떤 공통의 약속으로서 그냥 지장을 찍은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는지를 코드화하는 것은 공동체가 결정한다. 즉 법이라는 거죠. 실제로 언어가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의미작용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것이 공통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케이. 그리하여 시니피앙은 전부가 단순한 외관이고 그것에 부여되는 의미는 그저 집단적으로만 결정된다. 말하자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 의미를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그건 반대로 출발이 무의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기도 하죠, 법이. 여기 이제 뒷부분에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 우리를 대리 표상하는 시니피앙은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무의미죠? 즉,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은 사회적 이상의 그 외관의 성질, 즉 시니피앙의 물질성을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줄 뿐이다. 또한 실제적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외관의 성질이 사회적 이상을 두드러지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분석의 입장은 시니컬한 것으로 향락을 통해서만 진정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왜냐하면 외관, 디스쿠르, 그리고 상징계에 대립하는 것은 현실계이고 주체의 역동적인 현실계는 그 주체를 고유하게 향락하도록 해주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제가 말하는 어떤 틈새가 이런 향락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죠. 그럴 거예요. 자, 그리하여 정신분석에서 주로 권력이 문제가 될 때 정신분석은 권력의 모든 것이 외관에 불과한 점을 통해서만 유지된다는 것을 주체가 느끼도록 해준다. 재판소에 간다면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달고 있는 배지를 관찰해보면 어떤 진리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진리는 그 장소가 도시 공동체의 규범이나 법이 상연되는 권력의 장소인 경우일수록 특히나 거기에 외관이 있다는 진리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여러 가지 이상을 전복하는 정신분석이 왜
혁명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야, 법은 무의미하다. 법을 파괴해라. 라고 또 정신분석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비슷한 얘기의 반복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린 오이디푸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법을 너무 지키면 안티고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 사이에 가는 게 중용의 길이라고 해서 뭐 교집합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그 또한 정신분석이 지향하는 당연히 길이겠죠. 그게 옳으니까. 그게 뭐라 해도 옳으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계몽주의의 과학적 합리성을 사회에 적응시킨 결과였다고 본다. 과거에 거기에 있었던 것의 외관, 즉 명명 또는 의미가 나타나자마자 권력은 실추된다. 왕은 더 이상 신성에서 축출된 현실적인 존재로 표현되지 않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공상, 즉 단지 외관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다. 왕이 옛날에 너무 힘이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그렇게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왕은 똑같은 왕이라는 글자고 똑같이 거기에 있지만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 왕이 현실적인 창조점을 나타내는 시니피에가 전혀 없는 공허한 시니피앙이라고 한다면 이는 왕이 상징 즉 그 자체로 필연적이지 않은 권력의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게 증명이 되죠. 그런 까닭에 왕이라는 시니피앙이 표상하는 것을 없애는 의미로 상징적인 아버지 사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의 사례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왜 멈췄냐면 그 오이디푸스에 관해서 법을 안 지켜서라고 했지만 사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틈새를 정말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매번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법 없이도 우리가 옳은 걸 선택할 수 있고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옳은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이 생겼던 거잖아요.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그런 지점을 이제 보여주죠. 그런 지점. 진짜 이렇게 말하면 기이하겠지만 자기 엄마를 아빠랑 아들이 동시에 사랑하면 좀 어때요? 근데 아빠랑 아들이 그렇게 엄마를 쉐어하는 거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죠. 누군가가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도 싸움이 나니까 법이 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엄마를 사랑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끝까지 가면 사실 굳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못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충하고 싶네요. 그래서